기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진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시사평론가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 예, 최단비 변호사님 상당히 오래전에 20여 분 전에 와서 미리 와서 앉아 계셨는데 우리 제작진이 부르러 가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잠깐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SNS에 김지인 씨의 거짓말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새로운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은 씨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평론가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안희정 전 지사 민주원 씨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여전히 김지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민 씨의 주장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내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척당했다 이런 그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올린 20일 올린 글에 봐도 이제 일 대목이 이런 겁니다. 2심 재판에서 제 일관된 주장이 왜 배척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안희정 씨와 김지은 씨에 의해서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 씨와 김지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주장은 이제 반복하고 또 이제 보강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네. 두 사람은 결국은 한 사람이 성폭행 당한 게 아니고 불륜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자 당연히 지난번 1심이나 2심 재판부에 다 제출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김지은 씨를 이제 그 변호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그 민주원 씨가 공개한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은 이미 예상했던 거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건데 같은 정치 집단 내에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 그러니까 그 안희정 씨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1, 2심을 통해서 어쨌든 배척당했던 그 과거의 이제 주장을 그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또 2차 피해다 그만해달라 이런 그 취지의 또 글을 또 냈습니다. 예. 네.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특히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보낸 문자 내용 중에 릴렉스 시켜들어서 뿌듯하고 즐겁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낸 문자 그날이 김지은 씨가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인데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게 아마 지금 민주원 씨의 주장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릴렉스 시켜들어서 뿌듯하고 즐겁다라는 것은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 전 지사에게 직접 보낸 것은 아니고요. 지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제 같은 증거를 다르게 보는 거죠.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이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게 판결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토대로 한 판단의 내용인 것 같고 반면에 항소심에서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죠.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에서 따라봤을 때에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같은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원 씨 주장은 이런 문자를 보고서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하느냐. 2심 판결에 불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 자꾸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감수성을 재판하냐 강하게 이제 재판부를 성토했어요. 이 민주원 씨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원 씨다 지금 또 이렇게 또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문자 내용 중에는 안뽕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하는데 안뽕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네, 이 안뽕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서로 뭐 괜찮이 이렇게 뭐 힘들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두 사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문자에 나온 건데요. 제3의 인물과 나누는 대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나보다 지은 씨가 고생이지 뭐 자기 결정권과 자유를 뺏긴 자들은 그것 자체로 힘든 거야 이렇게 지은이 얘기를 하니까 김지은 씨는 그러게요. 이게 즐거우니까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제3자가 안뽕이 오래가길 바래 뭐 히읗 이런 문자가 이제 주고 받아칩니다. 사실 이 안뽕이라는 게 이 그룹에서는 어떤 의미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대선 후보든 뭐 유력한 후보든 간에 그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로열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을 좋아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업무의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뽕이니 뭐 예를 들어 성이 아니면 안뽕이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김이면 김뽕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은어처럼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 그대로 안지사를 좀 보필해 달라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원 씨가 오늘 올린 내용 중에 김지은 씨가 보직 변경이 있을 거라는 말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다녔다. 원래 직급보다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도 오르면 잘 된 일인데 몇 날 며칠 울고 지냈다. 결국은 민주원 씨가 이런 걸 올린 이유는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 나니까 불능한 게 있던 관계에서 슬프고 화나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아. 그러니까 민주원 씨의 주장의 핵심은요. 이 보직이 변경된 게 지금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보직이 변경된 게 더 굳이 좋은 조건의 보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김지은 씨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는데 성폭력의 피해자가 그 가해자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직급으로 발령이 나면 그것을 오히려 반겨야 되는 것인데 몇 날 며칠을 울고 지내고 그 보직 변경의 아쉬움을 예. 토로했다는 것이 결국은 둘 사이가 연인 관계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지은 씨는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 하면 본인은 그렇게 예를 들면은 따라다니면서 하는 수행비서의 역할보다 예. 정무직으로 변경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퇴출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김지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는 이 피해자가 퇴출되는 수순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둘 사이의 진술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약간만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정치부 기자 할 때 캠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직급은 더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후보자와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예. 예를 들어 대선 후보다 하면은 사실 이제 수행비서라는 게 얼마나 고됩니까? 뭐 서류 들고 다니지 그 봉고차 말도 안 되는 차에 타고 다니지 하루 종일 다니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예. 남들 보면은 저 정말 피곤하겠다 안 하고 싶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감에 충만해 있어요. 지근거리에서 보좌. 예, 지금거래에서 이 유력 후보를 내가 보좌한다는 그 자신감과 어떤 만족감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승진하니까 좋네 이런 개념으로 캠프의 어떤 그 언어랄까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원 씨 주장은 지금 이평론가 말을 이어서 얘기하면 그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찬스 아니냐 그게. 그렇죠.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또 이쪽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캠프라는 게 사실은 참 묘합니다. 아까 그 안뽕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얘기를 드릴까 말까 이제 잠깐 망설였는데 사실은 어떤 후보가 굉장히 기분 좋은 표정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후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뽕 맞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은어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절대적인 지지자들, 예를 들어 김진태 의원한테 태극기 부대 같은 예. 겁니다. 거기 갔다 오면 사람들의 엔돌핀이 솟는지 정말 그 얼굴의 표정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프 사람들이 은어로 뽕 맞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아까 그 안뽕이란 단어도 나온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어쨌든 뭐 1심, 2심까지 끝이 났으니까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물론 지금 민주원 씨가 하고 있는 것이 민주원 씨의 주장에서는 또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1심과 2심에서 드러났던 증거라고 또 이 김지은 씨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고 민주원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제출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의 이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새로 이제 만들면서 좀 더 이제 강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을 싣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글쎄요. 이 항소심과 1심이 이렇게 반대되는 결론에서 저는 좀 항소심의 손을 좀 더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예상을 합니다. 예. 이승원 평론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함부로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네. 1, 2심이 너무 평론가들은 뭐 네. 법조인 아니어도
은어로 만주 변호사 자격 다 갖고 있어요. 네, 전국구. 네. 저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대법원도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판사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도 있기 때문에 아마 2심 판결 쪽으로 경향성이 흐르는 그런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어쨌든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졌고요. 2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법률가들의 불만도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증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떨지 더 관심이 가져지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조금 기다려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30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대법원이요. 노동 정년을 기준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30년 전이에요. 1989년 12월에 55세였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올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건강 상태도 그렇고 평균 수명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많이 개선됐다고 해서 이것을 5세 정도 더 상향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건을 보니까는 2015년 8월에 익사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영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15년 8월에 말씀하신 대로 익사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영장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근데 자녀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손해배상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액이 자녀가 살았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녀가 벌 수 있었던 돈 이것을 일시이익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예. 근데 이제 벌 수 있었던 돈이라고 한다면 보통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 이 가동연한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60세로 봤어요. 그래서 60세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부모의 이제 주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바뀌었다. 그래서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법원으로 올렸고요. 대법원이 이것은 그냥 대법원의 소부에서 재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원합의부에 올려서 오늘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60세가 아니고 65세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까지 벌었다는 가정에 배상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구한말 우리 조선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45세요? 네. 와, 대단하군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저. 근데 네. 이제 세월이 자꾸 바뀌고 네. 사회가 발달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100세 시대가 왔는데 100세 시대 때 과연 60세까지만 일한다는 게 맞느냐? 또 몇 살부터 과연 노인으로 칭할 것이냐. 예전에는 뭐 환갑회갑이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노인이라고 했지만 네. 요즘 60세 누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노약자석에 절대 못 앉죠. 너무 예. 젊어서 그분들은. 예. 네. 최근에 정부가 실제 나이 가지고 이제 검토를 시작을 했어요.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에 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그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이제 기조 강연자로 나섰는데 여기 본격적으로 노인의 어떤 기준 그 범위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이제 그 먼저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능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몇 살부터 노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얘기한대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 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서 사회적 인식보다 이 노인 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나이에 대한 어떤 개념 기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뭐 거의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지하철 타는 그 뭐 무임승차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보험료 인상 또 국민연금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보험료랑 왜 연결이 또 되냐면 예. 같은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려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망했을 때 그 나이까지 또 다쳤을 때 그 나이까지를 계산하는 것처럼 예. 이 보험도 배상책임 보험이 이 보험의 가입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보험 금만큼을 지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65세로 늘면 그 5년만큼의 기간에 보험금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약관과 이 재보험료가 관련된 보험료율을 새로 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직접적인 연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금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건 법적 개념은 아니에요. 손해배상과는 좀 다른 건데 근데 왜 이게 관련이 되냐 하면 가동연한
일할 수 있는 기준이 결국은 정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 우리가 55세에서 60세로 바꿀 때 정년도 같이 바뀌었어요. 공무원 정년도 60세로 그때 같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번에 재판의 판결이 이 정년으로 연결이 되면 그것은 결국 연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판결입니다. 예. 그럼 혹시 그 기초노령연금을 요즘 받잖아요. 복지 혜택이 늘어나서 이것도 혹시 나이가 연장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복지 혜택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 노령연금이 현재는 65세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 지금 이제 노령연금을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높이면서 이러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노인 연령,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연령이 그냥 70세로 상향이 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탈 수 있는 거, 모든 복지 혜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단순히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70세로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있죠. 근데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4명이 한꺼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숨져가지고 그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7명 의료진 그리고 당시 이제 간호사 등등 해가지고 전원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진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어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죠. 네. 그 당시 경찰 수사 이렇게 보면 의료진의 감염 관리 부실했다라는 게 인정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다 무죄가 났죠? 그 당시 수사보건당국이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사제가 오염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근데 이 해당 주사제의 오염과 이 영아 4명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법원은 그 관련이 없다고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오염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것이 이 과실 있는 거. 이 과실이 뭐냐 하면 원래 주사제는 한 주사제를 한 명한테만 써야 되는데 주사제를 따서 7개 주사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가 과연 과실이 있어서 오염이 됐느냐.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오염을 채취를 할 때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다른 의료 폐기물로부터 오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영아들이 같은 주사제를 맞았는데 사망하지 않은 영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오늘 판결의 이유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오는 길에 아는 의사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이거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의사라서 좀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의사한테 유리하게 판단한 것 같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해당 의사의 의견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분주잖아요. 주사제를 여러 개로 쪼개서 미리 준비하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놓는데 기본적으로 돈 문제죠. 이거 주사제가 비싸니까 아끼려고 이제 조금 쪼개놓고 또 영아들은 그렇게 많은 주사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버릴 거 아깝다 이러면서 또 이제 분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사제를 몇 개로 이렇게 쪼개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모든 의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주사제를 쪼개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해요. 이 부분은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판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분주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관리 소홀이나 어떤 그러니까 주사제를 만들고 아이를 만지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 환아에게 이 주사제가 주입이 됐고 그래서 폐혈증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의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한 것은 아닌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한 명만 죽었으면 그래 그 아이가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4명이 한꺼번에 죽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 분주한 거 그거 좀 잘못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저는 이런 판결은 좀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좀 힘듭니다. 네. 유족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반발하고 있죠 지금. 네. 검찰은 어떻게 항소했습니까?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항소하겠다 이렇게 바로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당시 그 이대목동병원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대목동병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이 드러나서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아무런 책임을 의사나 당시 간호사들이 책임 없다고 하면 병원장과 재단은 어떻게 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니? 이게 형사 지금 소송이라서 그래요. 업무상 과실치사기 때문에 병원장 아니면은 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서 지금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안 된 거고요. 지금 과실은 인정을 했어요, 법원이.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민사소송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병원장, 재단까지도 피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많은 재판을 봤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에서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거액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유가족들의 상실감이 채워지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악인도 사망했고 또 예. 그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의사 쪽을 변호하는 사람들 그쪽이 조금 더 힘이 있는 건 사회적인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도 난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의료 분쟁, 의료 사고 났을 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의료적 지식까지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 보면은 이 그 피해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요.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의대를 들어가서 그 의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전문 지식을 양쪽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양쪽 다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메르스 그 당시 보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의존할 때가 사실은 양쪽 라이센스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극히 드물고, 근데 그때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분주했던 그런 상황도 기억이 납니다. 네. 2심 지켜보죠. 네, 두 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